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 치면 강남의 수천억 자산가 집안에서 태어나 천재 소리를 듣던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제주도 끝자락 가시덤불 속에 갇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무려 9년 동안이나 말이죠. 오늘 주인공은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그 외롭고 처절한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챙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내에게 보낸 절절한 러브레터와 곁을 지켜준 여인 초아와의 가슴 시린 사랑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콧대 높은 선비가 사실은 사랑 없이는 못 살던 뜨거운 남자였다는 사실. 오늘 그 반전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충격의 로맨스, 죽음 뒤에 도착한 편지, 조선판 영혼의 동반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편지를 보낸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추사 김정희 선생에게는 평생의 버팀목이었던 부인 예안 이 씨가 있었습니다. 선생이 제주도에서 모진 귀양살이를 할 때 부인은 서울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하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죠. 그런데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제주도까지 그 소식이 닿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린 겁니다. 선생은 아내가 이미 숨을 거둔 줄도 모르고 서울은 춥지 않소, 부디 몸조심하시오 라며 다정한 편지를 계속 썼던 거예요. 나중에 부고를 듣고 선생이 쓴 글이 바로 도망에라는 시입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 부부의 처지를 바꿔서 내가 죽고 당신이 살아남아 이 슬픔을 알게 하고 싶다는 절규였죠. 요즘 멜로 영화보다 더 가슴 아픈 이 사랑, 상상이 가시나요? 유배의 원인, 잘 나가던 천재가 왜 끔찍한 윤상도 사건의 배우가 되다. 자, 그럼 추사 선생은 대체 왜 그 먼 제주도까지 쫓겨갔던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조선 조정의 무시무시한 권력투쟁 때문이었습니다. 1830년 윤상도라는 인물이 당시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 집안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이른바 윤상도 사건이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추사의 집안은 풍양조씨 세력과 가까웠고 안동 김씨들에겐 눈엣가시였습니다. 10년이 지난 뒤 안동 김씨 세력은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사실 이 상소 뒤에는 김정희와 그의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몰아세웁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버린 셈이죠. 결국 선생은 문초를 당하고 사형 직전까지 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목숨만 건져 제주도 대정현이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 너는 내 운명, 박제가가 띄운 추사의 천재성. 여기서 잠시 추사를 만든 스승, 초정 박제가 선생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박제가는 조선의 대표적인 북학파 학자였죠. 서자 출신이라는 한계를 딛고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던 분입니다. 박제가는 어린 김정희의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김정희가 15살 때 박제가를 찾아갔는데 박제가는 이 소년의 눈빛에서 조선 예술의 미래를 보았던 것이죠. 박제가는 김정희에게 우물안의 개구니가 되지 말고 저 넓은 중국 대륙의 항구를 보라며 넓은 시야를 심어주었습니다. 비록 박제가가 일찍 세상을 떠나 직접 중국에 데려가지는 못했지만 추사가 훗날 연경에서 대석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건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은 제자, 정말 아름다운 인연이죠. 유배 생활의 민낯, 살려주오. 가시나무 울타리 속에 3285일의 지옥. 추사 선생이 받은 벌은 위리안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아십니까? 집 주변에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를 쳐서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현대의 전자발찌보다 훨씬 가혹한 24시간 가택연금이죠. 금수저로 태어나 평생 비단옷만 입던 선생에게 제주도의 습기와 더위, 그리고 지독한 뱀과 벌레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편지에 이곳은 지옥과 같다. 다리가 붓고 눈이 흐릿하여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썼을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지옥 같은 고립이 선생을 예술의 정점으로 이끌었습니다. 볼 사람도 갈 곳도 없으니 오로지 붓한자루에 모든 영혼을 쏟아부은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초아입니다. 부인 예안이 씨가 서울에서 세상을 떠난 뒤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선생 곁으로 온 여종이죠. 여러분, 당시 귀양간 선비 곁에서 수발을 든다는 건 인생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초아는 선생의 첩이 되어 유배지의 굳은 일을 다 맡았습니다.
선생이 풍토병으로 고생할 때 밤새 간호를 하고 먹을 갈아주며 선생의 외로운 창가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선생은 초아를 단순한 종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 아꼈습니다. 나중에 선생이 유배에서 풀려나 서울로 돌아갈 때도 초아를 데려가려 애썼고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깊은 슬픔을 담은 글을 남겼죠. 신분을 초월한 가장 밑바닥에서 피어난 론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짧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현대적 비유, 조선의 인플루언서, 중국 황실까지 뻗어간 추사 팬덤. 여러분, 추사 선생은 요즘 말로 글로벌 인플루언서였습니다. 24살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연경, 지금의 베이징에 갔을 때 중국의 대석학들이 이 젊은 조선 청년에게 완전히 반해버렸거든요. 당시 중국 학계의 거물이었던 옹방광과 완원이 김정일을 보고 해동에 제일 가는 선비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국의 신인 가수가 빌보드 차트 1위 가수들과 협업 제안을 받은 격이죠. 귀국 후에도 선생은 중국 학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최신 학문 트렌드를 조선에 전파했습니다. 지식의 최전선에서 소통하던 진정한 얼리 어댑터였던 겁니다. 권력의 만남, 난 난을 치려거든 나를 보라. 흥선대원군의 스승이 되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 추사 선생의 명성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이때 선생을 찾아온 아주 특별한 제자가 있었니 바로 뒷날 고종의 아버지로서 조선을 후령하게 될 흥선대원군 이하응이었습니다. 당시 상갓집 개노릇하며 몸을 낮추고 있던 이하응은 추사 선생에게 난초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추사는 이하응의 난초를 보고 압록강 동쪽에서 이만한 실력자가 없다 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요즘으로 치면 거물 정치인이 은둔 예술가에게 사사를 받은 셈이죠. 훗날 흥선대원군의 석파란이 그토록 유명해질 수 있었던 건 추사 김정이라는 거대한 스승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조선 말기 권력과 예술이 만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었습니다. 우정과 의리, 세한도 속에 담긴 이상적과의 뜨거운 약속. 선생이 유배지에 가니 그 많던 친구와 제자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권력 떨어진 사람 곁에 있어봤자 득될 게 없다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딱 한 사람, 역관이었던 제자 이상적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구하기 힘든 귀한 책들을 구해다가 제주도 유배지까지 계속 보냈습니다. 선생은 감격해서 날이 추운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다는 걸 안다하며 세한도를 그려 선물했습니다. 잘 나갈 때 곁에 있는 수천 명보다 내가 힘들 때 손잡아주는 한 사람이 진짜라는 교훈. 지금 우리에게도 딱 맞는 말이죠. 생활의 달인, 유배지의 미식가, 차 없이는 못 살아. 추사 선생은 엄청난 차 덕후였습니다. 특히 초이선사라는 스님과 우정이 깊었는데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차를 보내달라고 졸랐습니다. 차를 안 보내주면 이제 당신과는 끝이요 라고 애교 같은 협박을 할 정도였죠. 그에게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어버리게 해주는 명상이었고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제주도 가시울타리 안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 붓을 든 선생의 모습. 요즘으로 치면 지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소확행을 찾으려 애쓴 현대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입체적 비교, 김정희 vs 정약용, 두 천재의 다른 길. 조선의 두 천재,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를 비교해보는 참 재미있습니다. 다산이 백성들의 실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기술적 개혁에 집중했다면 추사는 학문의 근본과 예술의 본질을 파고드는 탐구자였습니다. 다산이 민생의 구원자였다면 추사는 문화의 혁명가였던 셈이죠. 다산의 글이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 같다면 추사의 글씨는 서슬퍼런 칼날 같으면서도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천재가 더 끌리나요? 객관적 평가, 추사체는 과연 명필인가 괴필인가? 당시 사람들은 추사의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씨가 왜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괴상하냐는 비판이 많았죠. 사실 정석적인 비료를 다 깨부신 글씨였거든요. 하지만 추사는 말합니다. 법도를 익힌 뒤에 법도를 벗어나야 진정한 창조가 나온다. 요즘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가 실사적인 그림을 완벽히 마스터한 뒤에 추상화를 그린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기본을 건너뛴 괴상함이 아니라 기본을 씹어 삼킨 뒤에 나온 파격. 그것이 바로 추사체의 본질입니다. 가족의 희생, 남편의 유배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여인들. 추사 선생이 유배지에서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한 여인들 덕분입니다. 부인 예안이 씨는 집안의 가산을 팔아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고 초아는 몸으로 그 고통을 나눠 가졌습니다.
조선시대 선비의 위대함 뒤에는 늘 이렇게 소리 없이 사라져간 여인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선생도 말년에는 이를 깊이 깨닫고 아내와 초아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글로 남겼죠. 천재 예술가이기 전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가졌던 그 애틋한 부채감, 그것이 추사 예술의 숨은 감정선입니다. 사회적 영향, 고정관념을 깬 실사구시의 선구자. 추사 선생은 단순히 글씨만 잘 쓰는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사구시, 즉 사실에 입각해서 진리를 찾는 철저한 고증학자였죠. 북한산 꼭대기에 있는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처음 밝혀낸 사람도 바로 추사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그게 무학대사의 비석인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직접 이끼를 닦아내고 글자를 판독하는 과학적 태도. 19세기 조선에서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역사적 사료의 공백, 금강산 유람과 사라진 기록들. 추사 선생은 젊은 시절 금강산을 유람하며 수많은 글과 그림을 남겼다고 전해지지만 안타깝게도 전해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당시 선생이 보고 느꼈던 조선의 산천이 그의 예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는 남겨진 몇 점의 파편으로만 짐작할 뿐이죠. 항설에 따르면 선생은 금강산 바위에 직접 글씨를 새기기도 했다는데 그 기계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사료가 다 말해주지 못하는 거장의 발자취는 우리 상상 속에서 더 크게 피어납니다. 마지막 순간, 붓을 놓으며 완성한 절필의 미학. 선생은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가 판전이라는 현판 글씨인데요. 아주 단순하고 투박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모든 기교를 버리고 가장 순수한 상태로 돌아간 것. 그것이 추사 예술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을까요? 추사 선생처럼 모든 화려함을 내려놓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보다 성공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맺은 말, 당신의 가시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추사 김정희 선생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수천억 자산가에서 유배지의 외로운 노인으로, 그리고 다시 시대를 초월한 예술의 거장으로 남기까지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의 가장 추운 시절, 새 한 해 비로소 진짜 사람과 진짜 예술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지금 혹시 인생의 유배지에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분이 계신가요? 추사 선생의 새 한도를 떠올려 보세요. 척박한 땅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여러분의 이 시간도 결국 가장 값진 열매를 맺을 준비 과정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사 선생의 인생 인연들 중 누구와의 이야기가 가장 가슴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따뜻한 사람의 향기를 담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